배도 못 부르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당장 나가. 당장 거기 버려. 그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용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나물과 전, 그리고 조림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옥분 여사는 제가 가져온 음식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버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당시 35살이었습니다. 강태우와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시댁은 오래된 가문이라고 자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댁의 사업으로 성공했고 땅도 여러 곳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옥분 여사는 그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형제는 몇인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언니 하나 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직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메뉴, 원하는 방식대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해. 강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강가, 시댁 성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집안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왕조인 것처럼. 남편 강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나무랄 때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 눈을 마주치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 임신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병원 가봤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아이가 안 생겨? 내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을 감시했습니다. 차가운 건 먹지 말라고, 매운 건 먹지 말라고. 저녁마다 한약을 끓여 마시게 했습니다. 쓰고 역한 냄새가 났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년째가 됐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네요. 어쩌면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가 됐습니다. 그의 명절,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만드신 것들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에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 음식은 우리 제사상에 올릴 수 없어. 버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우리 집안 제사에 남의 집 음식을 올리라고?
이웃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배 한 번 못 불렀어. 그것도 모자라서 친정에서 음식까지 해온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버리라니까. 저는 반찬 용기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버렸습니다. 나물, 전, 조림 모두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봤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펼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남편 이름이 서명돼 있었습니다. 내 이름만 쓰면 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아이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우리 태우 인생 망치게 둘 수 없어. 검사는 남편분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너야. 내가 결함이 있는 거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친정에서 얼마나 준 것도 없잖아. 우리가 내 생활비 다 됐어. 그러니까 위자료 같은 거 기대하지 마. 그냥 조용히 나가.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위자료 항목에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태우는 동의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싸. 저는 방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하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 뜻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제 개인 물건들.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밤이 됐을 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 봉투였습니다. 내일까지 서명해서 보내. 안 그러면 소송 걸 거야. 저는 봉투를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3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진 적 없던 곳.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 묵었습니다. 오래된 대학 동기였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줬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제 인생에서 3년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가족도.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기억. 시어머니가 한 말들. 저를 쳐다보던 시선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머니의 음식들. 제 얼굴에 던져진 이혼 서류. 저는 모두 기억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날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다시는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친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점까지 갔습니다. 내려서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봤습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겠다고.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되면 고개 숙이는 쪽은 제가 아니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저의 새로운 3년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태우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윤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었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 공용. 방 크기는 2평.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하나였으니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좁았지만 편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도와줄 거 있냐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 그래서 3년 동안 경력이 끊겼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여러 곳에.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력 단절 3년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은 10,000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샘플도 만들었습니다. 트렌드를 공부했습니다. 변한 게 많았습니다. 3년 사이에 2달째가 됐을 때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면접 날 저는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있네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그런데 급여가 많지 않을 거예요.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편의점 알바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후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도 5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많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계속했습니다. 주말에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석 달째가 됐을 때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헬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혹시 디자인 일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잉크 묻어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가방 보이는데 디자인 프로그램 스티커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봤습니다. 정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작은 에이전시 운영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현우 크리에이티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사람 찾고 있거든요. 저는 이틀 후 그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박현우 씨가 제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일해요?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00만 원입니다. 박현우 씨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너무 적네요. 이 실력이면 최소 350은 받아야죠.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세요. 350 드릴게요. 프로젝트 성과 있으면 인센티브도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박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저는 실력 있는 사람한테 제값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업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현우 크리에이티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배울 게 더 많았습니다. 박현우 대표는 까다로웠지만 정확했습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좋은 건 좋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족했습니다. 인센티브가 나왔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고시원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았지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부엌도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박현우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독립할 생각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프리랜서로 나가서 본인 이름으로 일하는 거요. 실력 충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현우 대표가 웃었습니다. 준비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첫 프로젝트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작업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유 오피스를 얻었습니다. 월 50만 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박현우 대표가 약속대로 프로젝트를 연결해 줬습니다. 작은 브랜드 로고 작업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공유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제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상가 2층, 창고처럼 생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가구를 들였습니다. 책상, 의자, 선반 모두 중고로 샀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윤서진 스튜디오. 그 간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2년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1억을 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혼할 때 200만 원이었는데,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주말에도 박현우 대표가 가끔 연락했습니다. 밥 먹자고. 저는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표가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박현우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요.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대표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컸네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네.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이요? 편의점에서 봤을 때요. 그때 눈빛 기억나요. 지쳐 보였는데 동시에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년 반 전, 박현우 대표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눈빛이에요. 뭘 그렇게 쫓기듯 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옛날에 누군가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현우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신경 쓰여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다 써 있어요. 얼굴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증명하세요. 본인이 행복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밥 먹어요, 제대로. 컵라면만 먹지 말고. 그리고 가끔은 쉬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2년 반 동안 저는 앞만 봤습니다. 목표만 봤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는 것.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거라고. 그때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그게 제 동력이었습니다. 2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혼 출산 말씀이신가요? 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정자은행을 이용하면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비용을, 준비 사항을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밤새 왜 아이를 갖고 싶은 걸까? 복수였을까요? 시어머니에게,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제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누구 없이도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한 달 후 저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기증자를 선택했습니다. 키, 체중, 혈액형, 병력,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직감으로 골랐습니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온 게.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새 생명이. 석 달이 지났을 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 쌍둥이에요. 저는 멍했습니다. 새 쌍둥이요? 네. 3명이 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3명. 한 명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3명.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잘 키우겠다고. 혼자서도, 누구 도움 없이도.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제가 겪은 것 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일을 줄였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박현우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그리고 새 쌍둥이라는 것도. 대표가 놀랐습니다. 혼자 하실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지.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저는 해외로 갔습니다. 캐나다였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낳으면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새 쌍둥이를 낳았다고.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그런 시선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제왕절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세 아이 모두 건강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세 아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잘 키울게. 약속할게. 석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셋과 함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새 돌이 됐을 때 초대장이 왔습니다. 강씨 종친회 모임 안내장이었습니다. 큰 봉투에 정성스럽게 인쇄된. 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인은 문옥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왜 저한테 초대장을 보낼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문옥분의 필체였습니다. 서진 씨도 한때 우리 집안 사람이었으니 오셔도 됩니다. 저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와도 된다는 표현. 한때 집안 사람이었다는 말. 이게 초대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종친회에 올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쫓겨나듯 나간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 하지만 만약 온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저는 초대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3명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박현우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표가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고민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그 사람들 앞에 세우고 싶지 않다고. 박현우 대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냐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고 일도 잘하고 그걸 굳이 보여줘야 하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고. 근데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제가 지는 거라고. 아직도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표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라고, 보여주라고,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그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일주일 후 종친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엄마랑 어디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지. 저는 한 번도 시댁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단정한 셔츠와 바지. 3명 똑같이 입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작년에 백화점에서 산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명품을 산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진하지 않게, 하지만 또렷하게.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지치고 헬쑥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 6개월 전에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상태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종친의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 차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비싼 차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내렸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3명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막내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제 긴장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너희는 엄마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식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홀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저는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멈추지 않고. 아이들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손을 꽉 잡은 채. 홀 중앙에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상석에 문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거 윤서진 아니냐고, 이혼한 사람 아니었냐고, 아이들은 누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문옥분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문옥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누구 아이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들이라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문옥분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아빠가 없냐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문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혼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인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새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또렷하고 맑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 쌍둥이라고, 똑같이 생겼다고, 근데 정말 혼자 낳았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문옥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긴 가족 모임이라고, 넌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초대장 보내신 분이 어머님이라고.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그건 예의상 보낸 거지. 내가 정말 올 줄은 몰랐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 그럼 이제 왔으니 인사는 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태우가 있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뒤에 숨은 사람처럼. 저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따라왔습니다. 강태우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강태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저는 아이들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저씨한테 인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강태우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문옥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이들까지 끌고 왔다고 따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초대하셨다고, 와도 된다고 하셨다고.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그건 혼자 오라는 거였다고, 출처도 모를 아이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출처도 모를 아이들. 제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문옥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출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 아니냐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참으려고. 제 아이들이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그런 식으로 아이 낳는 게 정상이냐고. 아빠도 없이 낳는 게 맞냐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뒤로 보냈습니다. 제 뒤에. 그리고 문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세요. 제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옥분이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말 조심하라고 하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듣고 있다고. 문옥분이 비웃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지 아냐고.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사생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문옥분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문옥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고한다고. 제 아이들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문옥분이 물었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고. 쫓겨난 주제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돌아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홀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하려는데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강태우가 숨을 헐떡이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태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정말 혼자 낳은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강태우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강태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조용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무서워. 저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아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박현우 대표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다녀왔다고, 후회 안 한다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문옥분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출처도 모를 아이들, 사생아들, 제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만 지금 혼자 있으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윤서진 씨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강태우 어머니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까 종친회에서 봤다고. 저는 침묵했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 정말 예쁘더라고. 근데 아빠가 정말 없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라고. 혼자 아이 셋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고. 혹시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을까요?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아빠 누구냐고, 해외에서 만난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현우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한 소문 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문이라고. 그리고 해외에서 다른 남자랑 나왔다는 소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리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근데 업계에서 좀 퍼진 것 같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문옥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종친회 다음 날부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제가 나타난 게 못마땅했나 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시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힐까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분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3개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박현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너무 빨리 퍼졌다고,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옥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었습니다. 확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어떻게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으로 막겠다고.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 소문 퍼뜨린 거라고. 그리고 제 아이들까지 건드렸다고. 이건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건드린 순간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박현우 대표가 소개해준 40대 중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명예훼손건으로 진행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한 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나이 많은 분인데 끝까지 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문옥분 앞으로 명예훼손 경고와 공개 사과 요구. 답변 기한은 2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강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용 증명 보낸 거 너냐고 따졌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아이들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태우가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다 있다고 2주일 안에 공개 사과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우가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주일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올 수 있냐고 했습니다. 서둘러 갔습니다. 원장실로 안내됐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민원이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 해외에서 그런 방식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돈다고.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아이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고. 다른 아이들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왜 없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겠다고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몇몇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래. 아이들 불쌍하다. 아빠도 없이 어떻게 크려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제 앞에서 하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이 키우는 부모시잖아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사실 아니냐고, 아빠가 없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정상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있으면 정상이고 없으면 비정상이냐고, 제 아이들은 사랑받고 잘한다고, 그게 비정상이냐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교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옥분,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 진행하라고, 바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뿐 아니라 업무 방해도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계약 취소한 것도 다 이 소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모으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약 취소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연락해서 정확한 취소 사유를 물었습니다. 녹음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박현우 대표도 도왔습니다. 모든 경로가 문옥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옥분이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증거와 함께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소송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2주일 후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문옥분 앞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소송까지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다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많은 거 알지만 그게 면죄부가 되냐고,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소문 퍼뜨린 거라고, 제 아이들 어린이집까지 소문 돈 거라고. 전 경고했다고, 제 아이들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계속하셨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반대편에 문옥분과 강태우,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옥분이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저도 똑바로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서, 계약 취소네요.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나이가 많아서 실수로 한 말이 과장돼서 퍼진 거라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게 명확하다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이게 실수일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검토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았습니다. 나오면서 문옥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문옥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종친회에 얼굴 들이밀면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초대하신 분이 어머님이라고. 어머님은 저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라고. 제가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보고 싶었던 거라고. 근데 제가 당당하게 나타나니까 기분 나쁘셨던 거라고. 그래서 소문 퍼뜨리신 거라고. 근데 실수하신 게 제 아이들을 건드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옥분이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긴다고 내가 이기는 줄 아냐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켜보시라고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강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켜달라고 생각 다 했다고 말하고 그의 옆을 지나 나갔습니다. 밖에 박현우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재판 잡혔다고 답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대표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업실 앞에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SNS에 제 이름으로 거짓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익명 이메일이 갔습니다. 저는 모두 증거로 모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이거 추가로 소송 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 방해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종친회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이들을 출처도 모를 아이들, 사생아라고 불렀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공개 사과문과 각서, 다시는 제 아이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상대 변호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공개 사과는 어렵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소문 퍼뜨렸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죠. 그게 아니면 합의 없어요.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문옥분이 공개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그리고 언론 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현우 대표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건 일부라고. 진짜는 지금부터라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2,500만 원. 공개 사과.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문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문옥분이 다시는 제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도 감히 제 가족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 계획을 조용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회면 하단. 작은 크기였지만 분명히 실렸습니다. 본인 문옥부는 윤서진 씨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신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500만 원도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현우 대표 말이 맞았습니다.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이 실린 다음 날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했습니다. 윤서진이 시어머니를 고소해서 돈 뜯어냈대. 늙은 사람 상대로 소송 걸어서 2,500만 원 받아냈대. 효도는커녕 시어머니 망신만 시켰대. 박현우 대표가 전화했습니다. 또 소문 돌던데요. 이번엔 서진 씨가 악역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지켜볼게요. 이번엔 함부로 못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시어머니 분과 문제가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무슨 얘기요? 클라이언트가 난처해 했습니다. 아니, 그냥 업계에서 좀 들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이틀 후, 새 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또였습니다.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원장이 아니라 담당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님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어머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문제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아이셋 키우시는 거 정말 대단해요. 저희는 응원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소문은 계속될 겁니다. 문옥분이 있는 한 법정에서 이겼지만 사회적으로는 계속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은 모든 것, 증거들, 녹음들, 문자들, 그리고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문옥분에 대해, 강씨 집안에 대해, 재산구조, 사업관계, 인맥, 박현우 대표가 도왔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약점이요. 약점? 네. 이제 방어만 하면 안 돼요. 공격해야죠. 대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2주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문옥분이 운영하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강씨 가문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재단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재단 회계자료, 후원금 내역, 지출 기록, 공개 자료였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하지만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았던, 저는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온 금액과 실제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3억 원 이상.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재단 명의로 고급 호텔 회원권을 샀습니다. 해외여행 경비도 처리했습니다. 문옥분 개인 용도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증거와 함께,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 하지만 정확한 증거와 함께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명문가 장학재단 후원금 수억 원 사적 유용 의혹. 작은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후원자들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옥분은 당황했을 겁니다. 강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재단 기사. 내가 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는 게 대답이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소문 퍼뜨리는 거. 그건 그렇지만 재단까지. 재단 문제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알려준 것 뿐이에요. 서진아, 제발 그만해. 이제 진짜 끝장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끝을 봐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기사가 났습니다. 명문가 재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움직였습니다. 재단뿐 아니라 문옥분 개인 계좌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가로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강태우 회사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강태우는 어머니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자였습니다. 몇 년째. 그런데도 회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문옥분이 계속 돈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돈으로. 저는 그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재단에서 문옥분 개인 계좌로, 거기서 강태우 회사로, 모두 서류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보했습니다. 이번엔 경제 전문 매체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재단 자금, 친인척 회사로 우회 지원 의혹. 파장이 컸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옥분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옥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사장 사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옥분은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제로. 강태우 회사는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끊겼으니까요. 세무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추징금 2억 원. 문옥분의 사회적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종친회에서도 조용히 빠졌습니다. 망신이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정리였습니다. 제 과거를 정리하는 것.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2달이 지났을 때 강태우가 찾아왔습니다. 작업실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었습니다. 강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로. 들어와도 돼?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잘 꾸몄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태우가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긴 거야. 인정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완전히 망하셨어. 재단에서도 쫓겨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나도 회사 접어야 할 것 같아. 그래서요? 그만하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사실이라고? 넌 의도적으로 우릴 망가뜨린 거잖아. 저는 강태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태우 씨,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한 일을 공개했을 뿐이에요. 재단 돈 유용한 것도, 제 아이들 험담한 것도 다 어머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 그걸 밝힌 것 뿐이고요. 그리고 태우 씨도 책임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실 때 단 한 번도 막지 않으셨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강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그날 저한테 이혼 서류 얼굴에 던졌을 때 태우 씨는 옆에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 전 생각했어요. 이 사람한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강태우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서로 인생에서 지워지면 돼요. 그게 내 진심이야? 네. 강태우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어. 다신 안 찾아올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아. 너랑 아이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석 달 후 저는 이사했습니다. 더 넓은 작업실로. 강남이 아니라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 학교도 옮겼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새 출발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박현우 대표가 축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새 시작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혼자 다 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이 없었으면 못했어요. 대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간 건 서진 씨예요. 대단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새 동네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후련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온했습니다. 편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앞만 보세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새 집이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쭉 내렸습니다. 강태우, 문옥분, 시댁 사람들 모두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메모를 열었습니다. 할 일 목록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아이들과 여행 가기. 두 번째 항목. 새 프로젝트 시작. 세 번째 항목. 나를 위한 시간 갖기. 목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저를 위한. 며칠 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문옥분의 항소 포기 통지서였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종친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종친회 새 회장이었습니다. 윤서진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예전 일에 대해.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종친회 회장은 60대 초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예전에 종친회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옥분 여사가 한 일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재단 일도 그렇고 윤 씨한테 한 일도 그렇고 우리 종친회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윤 씨가 한 일 옳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신 것,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아주 천천히지만 그날 저녁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없어. 엄마만 있어. 왜? 엄마 혼자 너희를 낳기로 했거든. 왜? 너희를 너무 갖고 싶었어. 누구랑이 아니라 그냥 너희를.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테니까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가 최고야.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셋 다, 엄마도 너희가 최고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얼굴에 맞고 집을 나오던 날, 한강 다리 위에서 강물을 보던 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되면 고개 숙이는 쪽은 제가 아니게 만들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었다는 걸.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내 인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오늘 어디 갈 거야? 어디? 여행. 엄마랑 너희랑.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간단하게. 이틀 정도 다녀올 만큼.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엄마? 바다. 와.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신나서 떠드는 모습.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3년이,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제 인생을 규정하지 못할 겁니다. 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행복할 겁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갈 겁니다.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속 시원한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